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코스피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밸류에이션 지표들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하게 일단 차트 부분에서 일단 코스피가 좀 지지선을 깨진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이제 S&P랑 나스닥,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이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는 이제 일별 이제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비싼지 싼지 한번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과 S&P가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미국 쪽 이제 지금 현재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제 달러 원, 그 다음에 이제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KT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는,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제 효성화학, 제일제당, 그리고 DLENC, 그리고 LG전자, GS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종목이죠. 오늘 이제 하는 종목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이제 게임스탑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한 1.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큰 이제 2.4 거의 한 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검은 색깔 선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오늘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만 규모 자체는 크진 않았었고요. 외국인 한 160억 정도 매도 프로그램, 이제 기관이 거의 한 97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코스피 개인이 한 5,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40억 매수, 기관이 한 5,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하고 개인이 거의 한 5천억대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거의 1조 1천억 정도 대규모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대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외국인이 한 1.3조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인과 이제 기관이 조금 소폭 매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 폭이 컸었죠. 그렇다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개인은 거의 그냥 또이 정도 상황입니다. 이제 연초 1호부터는 개인이 여전히 70조 정도를 현물 누적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이 매수 중이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매수 중이고 기관이 여기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하고 있던 거 외국인이 다 오늘 거의 매도를 하면서 그냥 BEP 정도 그냥 딱 비슷한 이제 거의 없는 포지션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적으로 한 12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여기도 수급 자체는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일드갭이고요. 이 수치 같은 게 빨간색이 일드갭이고요. 파란색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드갭은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997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고평가 구간이죠. 뭐 코스피 거의 한 10%, 특히 코스피 200 한 10% 넘게 지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고요.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라고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뭐 같이 돼 있는 거를 보시면은 원래는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뭐 미중 무역 분쟁 할 때부터 좀 어긋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항상 1위 국가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결국 패권 전쟁 끝나면 키 맞추기엔 하리라 생각을 하고 하락폭은 미국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이제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인데요.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장구 추이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25조 1000억 정도 기록하면서 뭐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치는 뭐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신용장구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구 증감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증시가 떨어지는 구간이었거든요. 결국 돈이 더 풀릴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풀릴 돈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신용장구 증감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풀릴 돈, 대출해서 쓸 돈들은 다 써버렸다. 더 이상 대출 받을 사람이 없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없다. 라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지금 뭐 금감원에서 계속 지금 증권사 뭐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고 뭐 이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뭐 굳이 뭐 이렇게 뉴스를 보지 않아도 데이터만 봐도 뭐 사실 이때부터 조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진표 이제 M2로 계산한 이제 S&P고요. S&P 이제 M2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닷컴 버블 이후로 미국 지금 최고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나스닥이 조금 더 커 보인다. 통화량 대비해서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 특히 이제 2018년 고점 부근에서 좀 빠지고 있어서 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을 코스피 이제 월 일간 한국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수출액 데이터가 지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과거 고점들을 이미 파랑 색깔이 과거 고점들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뭐 계속해서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엑셀이 멈춰 있는데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나올 텐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 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검은 색깔 이평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어서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선호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제 발표되는 게 2영업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도 존재하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이틀 정도의 시차가 있고요.
일단 뭐 이틀 전 기준입니다. 이틀 전 기준으로 이제 120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 결국 중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그 다음에 50 이동평균선 단기 추세도 역시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엘리트 파동으로 이제 보고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엘리트 파동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200으로 특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1, 2, 3, 4, 5는 끝이 나고 엘리트 파동상 이제 여기가 A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지금 이제 C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C의 1, C의 2, C의 3, C의 4, C의 5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이 이동평균선인데 일봉상 계속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줬었거든요. 잘 해줬었는데 오늘 딱 무너졌습니다.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라블릭도 오늘 매도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 기준선 20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를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타고 가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되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서 확실히 지금 추세는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200상으로 이제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쳐면은 여기가 이제 5파고 여기가 이제 B파겠죠. 그래서 B파랑 5파를 이렇게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파 저점에다가 채널링을 해보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거의 한 391 정도, 한 이 정도 부분까지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1, 2,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더 깨질 수도 있긴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A, B, C가 큰 A고, 저는 아마도 그 다음 B 오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MACD를 보더라도 뭐 일단 지금 뭐 매도 시그널이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장기 추세를 보더라도 뭐 구주봉을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탈한 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RSI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봉 상으로도 전환선 하회를 하고 MACD, RSI 이미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고, 뭐 주봉상으로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 이제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이제는 뭐 다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오늘 뭐 2.4%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뭐 전환선 이제 하회를 했고, 뭐 아직 기준선은 역전되진 않았지만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여기가 5파 고점 치고 5파 여기 고점 치고 A, B, C 정도로 이제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계속 그냥 추세가 좋을 때도 좀 저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뭐 계상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추세까지도 좋지 않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뭐 그냥 너무 좋아 보여서 들고 계시고 싶다 하면은 뭐 기준선 정도 깨지면 그땐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는 이탈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 이제 모여 있어서 뭐 여기도 이제 곧 위든 미치든 좀 튀지 않을까, 좀 밑으로 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봉상으로도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지만 뭐 여기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저는 뭐 26일 프랭스팬도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이긴 해서 좀 계속 조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2파, 3파, 뭐 4파, 이제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5파를 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5파를 쳤거나 아니면 여기가 4고, 조그만한 4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지막 5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정황상 뭐 저는 그냥 조금 지금은 좀 하방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젠 기준선도 깨졌고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반등을 해주느냐 마느냐일 텐데,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역전이 된 상황에서 확실히 추세는 이제는
좋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설사 여기서 오파 반등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과거 이렇게 올라왔던 폭만큼은. 그래서 뭐 굳이 그 정도는 그냥 버려도 되지 않나라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설사 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기준선이든 뭐 52동 평균선이든 딱 정해놓고 뭐 거기 재차 함회하면 좀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나스닥도 뭐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아이고 잠시만요. 그냥 계속해서 원래 그냥 439 딱 이날 그냥 거의 공교롭게 그날이 거의 최고점이긴 했었는데 이날부터 사실 100%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100%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8월 23일 날 해지를 일부분 거의 풉니다. 이날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서 일부분 푼 다음에 이제 좀 빨리 일찍 해지를 하긴 했습니다. 24일 여기 거의 종가 기준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 정도 해지를 다시 걸고요. 그랬다가 이제 재차 아마도 이제 100% 해지를 걸었다가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9월 8일이거나 아니면 9월 9일 제가 생각하기엔 9월 9일 시초가였던 것 같네요. 이때 그냥 해지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립니다. 제가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일단 뭐 100% 해지 이상을 지금 하고 있긴 하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좀 해지를 조금 오버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추세를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해지를 꺾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저는 이제 하방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뭐 현금을 좀 늘리시던지 아니면 뭐 저처럼 해지를 하시던지 좀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해지를 하실 때는 뭐 선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절대 뭐 ETF로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비춥니다. 뭐 ETF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3배짜리 뭐 ETF도 있거든요. 곱하기 3개. 근데 뭐 이렇다 하더라도 선물이 지금 증거금으로 제가 알기로 한 14배 정도 됩니다. 레버리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대충 그냥 10배라고 해보죠. 그냥 대충 계산하기 쉽게. 여긴 10배고 얘는 3배다. 물론 10배보다 높습니다만 뭐 1억을 해지할 때 얘는 이제 3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3천만 원이 1억 해지를 할 때. 근데 우리나라 하긴 곱하기 2죠. 곱하기니까 1억 해지하는데 이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물은 1천만 원도 안 드는 거거든요. 사실 한 14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훨씬 더 작죠. 1천만 원으로 해진하고 결국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뭐 굳이 비싼 돈을 더 많이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선물로 해지를 하시는 거를 해지를 하신다면 추천을 드리고 막 저야 뭐 좀 생각보다 경험이 저는 많고 뭐 파생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선물 이제 오버헤지도 하고 뭐 옵션도 하고 하지만은 처음 하신다고 치면은 절대 저 같은 경우에는 해지 비율이 이제 100%는 안 넘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 안 넘기고 그냥 한 0%에서 한 80% 정도 해지가 뭐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 이상 해지하는 거는 뭐 언더 해지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높게 해지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지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해지하는 건 제가 그냥 선물 옵션 강의 한 뭐 짜리가 있고요. 뭐 그거 좀 보시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모의거래도 있고 해서 뭐 투기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기보다는 해지하는 용도로는 뭐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주가가 사실 떨어진 것 치고는 사실 변동성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하락폭에 비해서는 한 3% 정도 올라가면서 그냥 딱 전환선 기준선 이제 상회를 하면서 구름대 딱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26일 후행스팬 호전됐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좀 계속해서 여기 변동성은 조금 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 쪽은 조금 더 지금 추세상으로도 이제 뭐 차트상으로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회복이 된 것 같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서 뭐 크게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뭐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이고 있어서 뭐 언제든 저는 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한 0.2% 하락이 있었지만 여기도 이제 RSI나 MACD 다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긴 해서 뭐 여기도 뭐 하락을 뭐 혼자 피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좀 같이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괴선들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위든 밑이든 내려갈 것 같고, 좀 너무 이격이 크긴 해서 전환선하고 남은 선들 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올라간다 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뭐 지금 이제 오늘 뭐 1.7% 매우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여기가 A, B, C고 그 다음에 B고 C가 아마 A 파가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 나오고 C로 나오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전환선 기준선 지금 다 하회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까지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추세는 다 역전됐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해 종합도 오늘 뭐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여기도 뭐 물론 이제 항생보다는 상태가 좋기는 한데 뭐 개인적으로 중국은 뭐 저는 지금 뭐 유동성을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돼서 뭐 추세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뭐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이제 위험을 감내하고 뭐 굳이 그렇게 베팅을 많이 해서 막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상방 추세로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일단 상승 추세고요. 뭐 달러원도 뭐 마찬가지고요. 다 상승 추세고 뭐 WTI도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소폭 뭐 거의 보합이긴 합니다만 뭐 저는 좀 하방을 보고 있고요. 실질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금이 이렇게 빠졌다가 재차 이제 실질금리가 꽤나 상승했을 때 이제 금을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금이 가장 저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고점을 넘겨버렸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계속해서 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사실 단기 조정은 언제든 뭐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뭐 결국엔 사실 더 올라간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고요. 뭐 국채금리 이제 여기서 구름대에서 좀 막힐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설사 막힌다 하더라도 뭐 저는 좀 반등은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뭐 3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이제 구름대는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뭐 주봉상으로도 뭐 반등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단기 조정 이후에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 조정이 언제 올지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70년물도 뭐 다 호전이 됐죠.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뭐 여기도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갓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많이 상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뭐 여기도 이제 구름대를 이제 좀 뚫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26일 프랭스팬도 호전이 되었고요. 3주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는 이제 구름대도 넘었고 결국 26일 프랭스팬만 호전되면 확실히 더 쭉쭉쭉쭉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상승폭을 일부 좀 되돌렸었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뭐 저는 뭐 52동 평균선이나 여기 구름대 상단에서 뭐 지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일단 뭐 재차 반등은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구름대 깨지면 뭐 그때 좀 기술적으로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26일 프랭스팬 호전돼 있고 기준선에도 아직까지는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크게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6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는 그리고 뭐 내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빨리 나오는 게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해상이랑 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특히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 인상 수혜주다 보니까 뭐 금리 올라가는 부분을 좀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블릭도 기나긴 매도 시그널을 떠나서 이제 떨구고 드디어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기준선도 반등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될 수 있어서 뭐 추세가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B 손보야 뭐 워낙 추세는 원래부터 좋았습니다. 오늘 뭐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었었고요. 뭐 추세도 좋고 이제 DB가 사실 추세는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뭐 이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파랑 색깔이 주가인데 DB 손해보험이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대해상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물론 DB 손해보험 자체도 싼 편인데 상대적으로는 현대해상이 조금 더 싸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현대해상이 자본 적정성은 조금 더 여리하다. 그래서 뭐 장단점은 다 있어서 그냥 전 둘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도 뭐 곧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결국 곧 위든 밑이든 좀 튈 것 같고요. 뭐 그때 움직일 때 뭐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KT도 그냥 장기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 한 32,000원 정도 되고 뭐 이제 5G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실 통신 쪽은 계속해서 뭐 이제 5G 모멘텀도 있고 계속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통신비 압박을 뭐 추가적으로 더 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괜찮지 않나.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ROE가 쭉쭉쭉쭉 계속 빠졌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좀 수익성이 이제 재차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K뱅크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는 많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220% 정도, 뭐 거의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살펴보면은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뭐 그래서 결국 그냥 여기 구름대가 깨지던지 뭐 기준선 깨지던지 하면은 그냥 뭐 미련 없이 그때는 뭐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주가 38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사용했을 때 뭐 그래도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한 97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충분히 뭐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볼린저 밴드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41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한 6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ADNC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도 구름대를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를 넘기면 뭐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26일 프랭스팬을 따라서 그냥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서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기 기준선에서 반등을 해주느냐, 기준선마저 깨지느냐, 뭐 그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만 DLNC도 현재 주가 한 13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한 37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추세가 좋지 않죠. 제 LG당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여기도 이제 볼륨저 밴드 벌어지면서 떨어지고 있어서 추세가 좋지 않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모양새다. 계속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한 7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추세가 좋죠. 왜냐면 유가가 계속 반등하다 보니까 정유적 비중이 높은 GS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구름대도 이제 넘은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되어 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 다 방향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뭐 구주봉도 그렇고 여기도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 한 44만 6천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10만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배당도 뭐 한 5% 정도 때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요일날 종목 살펴보면 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이제 게임스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게 딱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뭐 연구 성장률 3%, FCF로는 뭐 11%, 뭐 리무론 7.84%의 할인율과 뭐 캐펙스가 뭐 4조 2천억 정도, 이 실적 전망치가 다 맞다라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이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뭐 림으로 하든 FCF로 하든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림으로 했을 땐 적정 주가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FCF로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꽤나 커 보인다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상대가치 평가는 결국 이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싼 거고 그냥 낮으면 비싼 거거든요. 뭐 결국 뭐 이럴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엄청 싸다라고 나오고 당연히 샀으면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엄청 싸다라고 할 레벨은 아니고 비싼 편에 오히려 속한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할인율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살펴보면은, 차트 자체도 지금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뭐 9일, 26일 상승 다 역전되고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뭐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 뭐 굳이 지금 안 좋은 추세에서 살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6만원,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셀트리온도 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뭐 셀트리온은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비싸지도 뭐 그렇게 싸지도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왜냐면 과거에 조금 그냥 과거부터 계속 고평가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은 오히려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2018년 이후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싼 편에 속한다고도 사실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여기도 뭐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추세도 좋지 않다, 뭐 굳이 지금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크지 않고 추세도 좋지 않은데 뭐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현주가 57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냥 뭐 지금 주가가 뭐 FCF든 림이든 그냥 거의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꽤나 높은 실적 전망치를 다 충족을 했을 때 뭐 지금이 적정하다 하기 때문에 뭐 과연 싼가에 대해서는 뭐 그냥 물음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냥 지금 실적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망치대로 나온다 해야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대가치 평가로는 이제 그냥 실적 전망치대로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래도 이제 싼 편이거나 뭐 조금 좀 그래도 뭐 싼 편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과연 리니지 W가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대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제 거두느냐가 뭐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불확실성을 뭐 굳이 뭐 무릅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하회하고 있어서 뭐 추세는 좋지 않은데 볼린저 밴드가 또 여기도 이제 좀 모이고 있긴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뭐 더 모였다가든 아니면 지금이든 곧 위든 미치든 한 번 더 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실 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위든 밑이든 이제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이제 타고 가는 걸 보고 뭐 이제 숏을 뭐 공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다시 이제 위로 타고 가면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던지 조금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스톱 살펴보면은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굳이 뭐 좀 여기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든 구름대도 지금 상당히 얇아져 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무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펀더멘탈이 안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여기도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나머지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계속해서 뭐 사실 지금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뭐 중국 쪽 이슈도 있고 합니다만, 그리고 뭐 중국 쪽 이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 인상하고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긴 하고요. 뭐 약간 그런 게 있죠.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우리나라에 이제 3조 호황이라는 때가 있었죠. 이제 물론 이제 매우 옛날 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1968년도 거의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85년도부터 거의 이제 88년도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었죠. 어떻게 보면 130에서 1000까지 가니까 뭐 거의 한 8배, 9배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제 해서 3조 호황이었다고 하는 이제 시절인데요. 이때 그럼 이제 왜 3조 호황이 왔을까요? 이제 3조 호황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3조 호황이 일단 왜 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생각보다 이제 원인은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가 3조 호황이 왔던 거는 일단 이때 일본이 일단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뭐 수혜를 많이 받았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미일 패권 전쟁이 이제 거의 끝이 난 상태에서 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또 패권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럼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게 러시아는 이제 산유국입니다. 유가를 이제 기름을 파는 나라죠. 쉽게 말해서. 재정이 거의 이제 기름으로 거기도 충당이 되는 나라인데, 중동 나라들처럼, 물론 뭐 중동만큼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되게 이제 중동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미국의 가장 우방국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감산도 미국 이제 사우디가 열심히 해주고 있고,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매우 증산을 많이 합니다. 그 기름들을 다 이제 미국이 많이 사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당시에 이제 결국 이제 그땐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되고요. 저유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지금은 왜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 전쟁이죠. 결국 제가 아직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중국 쪽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파란 색깔 선인 M1 나누기 M2 이제 통화량 지표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낮으면 유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 저점 때 중국 증시 무너졌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두 번째 낮았고, 제일 낮았을 때는 역시나 IMF 때였었고요. 결국 그냥 낮을 때 유동성이 없다는 건데, 뭐 유동성이 돈이 없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럼 중국에 또 어떻게 보면 피를 말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기름이 나지 않아요. 중국은 석탄도 없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나라도 아니고, 물론 뭐 태양광 패널의 1위국이지만은 그렇다고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또 높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독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장 지금 1순위적으로 하고 있는 게 1대1로였죠. 1대1로의 목적은 뭐 여러가지 뭐 중국이 세계로 나간다라는 뭐 긍정적인 말은 있지만, 중국의 이제 목적은 미국이 지금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태평양을 건너도 되지 않게 이제 지상으로 원유를 확보를 하는 게 이제 1대1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드문 상황이지만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지금 1대1로가 아직 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이 에너지 독립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름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WTI가 올라간다. WTI가 올라가는데 달러도 올라간다. 거기서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역으로 생각하면 중국은 지금 이제 3중고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때 3조 호황이었다면 중국은 3중고고, 중국의 지금 수출의 영향도가 큰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전에 이제 3조 호황 때는 우리나라가 호황이었다면 지금 이제 3고 이제 호황이 아니라 약간 좀 침체죠. 어떻게 보면 침체까지는 아닌데 뭐 약간 조익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이제 역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 안 하는 영향도 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호주가 줄을 미국에 섰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호주 석탄을 수입을 안 하는 거죠. 이제 파이브 아이즈 이제 없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호주까지 포함해서 이제 6개 국가로 이제 감시 단체를 좀 넓히려고 하는데, 뭐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호주랑은 계속 마찰이 있고, 생각보다 이제 좀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WTI든 뭐 금이든 아니면 뭐 주가든 여러 가지가 생각보다 정치적인 이슈랑 상당히 연동되어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면 생각보다 조금 매크로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꼭 그것만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데이터들과 함께 보고 있으면은 뭐 조금 더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하기에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실질금리가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사실 가장 증시에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1에서 0.87이니까 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될 것이고, 뭐 결국엔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될 텐데 11월이든 12월이든 그때 하면 이제 과거 때처럼 실질금리 거의 한 1%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뭐 증시는 지금 레벨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든 뭐 내년 상반기까지 테이퍼링 완료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무너질 확률이 높다. 뭐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처음 예형처럼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현금 보유를 좀 하시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